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책론 중에서도 특히 A급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 분석의 틀,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적어도 4개의 영역을 가지고 출제를 하는데 이것이 여기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법제론에서도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그 기본 상식, 나도 이렇게 알고 있었나? 라고 할 정도로 한번 본다면은 자, 보면은 사회복지 정책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과정 분석도 있고 산출 분석도 있고 그리고 이행 분석도 있습니다. 그 중에 주로 출제되는 것은 노트 필기는 좀 이따 하고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이 산출 분석인데 사회복지 정책이나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찾아보는 거예요. 자, 선생님들이 알아볼 적에 국민연금 정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자,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무엇을 제공합니까? 바로 노령, 장애, 사망 등의 보험급여를 지급하되 어떤 급여로 제공해요? 현금급여로 지급을 하지요. 그다음에 어떻게 재원을 조달하나요? 국민연금도 역시 사회보장 중에 사회보험, 사회보험의 재원 조달은 노사정 3자 부담이기 때문에 국가지원금도 있고 그리고 노사 균등 분담으로 기준소득원액의 9%를 5대5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데 바로 주된 그 재원은 보험료를 징수해서 한다는 것이고 징수 방법은 지역가입자도 있지만 그건 미미하니까 사업장 가입자의 노사 균등 분담이 되겠어요. 누가 이걸 총괄 관리하나요? 관장이야 보건복지부 장관이지만 실질적 업무 처리, 서비스의 전달 업무는 국민연금공단이 합니다. 자, 여러분 보면은 모르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도 많이 하는데 이것이 정책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국민연금법의 핵심 내용이 되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한 10번 하게 될 거예요. 산재보험 정책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누구를 대상으로 해? 무엇을 줘? 어떻게 돈을 조달해? 누가 관리하는데? 이렇게 다 보면 선생님들이 모르는 것이 아닌데 아직은 이제 강사처럼 써먹을 데가 없어서 근데 분명히 사회복지를 하고 있다면 누구나 특히 학생들은 막 물어보거든요. 학생들은 물어봅니다. 아니 사회복지 한다는데 기초연금이 뭐야? 기초연금이야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말을 할 줄 모르는 거지요.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무엇을 준다, 어떻게 돈을 조달한다, 그리고 누가 관리한다. 보통 물어보는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 뭘 준다는 거야, 얼마나 준대? 거기까지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냥 전문가니까. 그런데 대부분 학생들이 아니에요, 저 국문과 나왔어요. 이거 내가 도망가 버리는 거지. 말을 못하니까 국문과 나왔다고 하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말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냥 여기서는 기본 틀, 정책 분석의 틀. 그냥 기본 틀이 정책 분석의 틀 그러면 길버트와 스펙터가 제시했습니다만 과정 분석, 앞에서 한번 적어보셨죠? 과정 분석, 산출 분석, 이행 분석 이렇게 3개로 나누되 과정 분석, 프로세스 아날리시스는 과정 분석은 절차 이행을 절차 분석이죠. 절차. 지켜야 될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가? 그리고 거쳐야 될 절차를 다 지켰는가? 공고의 의무, 또 그러면 공청회를 열으라면 공청회를 열었는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청취하라면 청취했는가? 이런 것 등이 법으로 나와서 다 거쳐야 돼요. 절차. 모니터링 분석이라고도 하지요. 모니터링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산출 분석은 조금 전에 것처럼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 프로덕트 아날리시스. 이행 분석은 그래서 성과가 어떤가? 효과성이나 효율성이나 노력성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바로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3P 분석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3P 분석. 프로세스 아날리시스, 프로덕트 아날리시스, 퍼포먼스 아날리시스 해서 3P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 분석의 틀에 의해서 주로 다 다루지만 다 다룹니다. 그중에 시험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내용 분석을 가지고 주로 좀 도드라지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지역사회복지론으로 본다면 지역사회복지론에서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이제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거치려면 반드시 시무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절차 있지 않습니까? 시무 절차.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려면 이제는 이제 이름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만 시도 전에는 사회복지위원회였습니다만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시군구에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라고 했죠. 이제 이름이 바뀌어가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회로 이렇게 법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또 특별법으로 사회보장급여법이 하나 또 만들어졌거든요. 최근에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자꾸 이름을 지금 복지란 말을 빼고 보장이란 말로 합쳐가는 것 같습니다만 바로 그걸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를 모두 물어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성과는 당연한 거고 보통 이 내용, 그래서 여기는 사복정책이라고 쓰겠습니다.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틀. 길버트와 스펙트가 역시 이렇게 했습니다만 여기는 allocation, 뭐 영어로 올 때는 않겠으면 allocation,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할당이라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부르고 있으니까 할당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provision, 무엇을 제공하는가, 급여. 그다음에 finance, 어떻게 조달하는가. 누가 그 사회복지는 사회복지는 전달의 핵심이 있잖아요. 전달에. 가슴을 전달하고 하십시오. 또 그런가 하면 필요한 서비스를 전달하고 필요한 자원을 전달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정이 있음을 전달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같이 차가운 사람과 같은 경우에는 말은 또박또박 잘할지 강사직 할지 모르지만 교감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담이라든지 사회복지라는 것은 느낌으로 벌써 먼저 우리가 래퍼라고 하죠. 첫 만남에 느끼는 그 느낌, 따뜻하고 뭔가 앵기고 싶고 뭔가 하소연하고 싶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자체가 잘 안 되거든요. 선생님도 하루에 막 그 웃는 연습들 하시지요? 웃는 연습들. 그럼 집에 가면 짜증이나 압니다. 알아. 다 이제 밖에 분들도 다 설거지도 해주시고 이제 그럴 때 됐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어떤 사회복지는 전달의 핵심 키워드거든요. 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여기는 무엇을 제공하는가? 제공이 무엇인가? 어떻게 조달하는가? 어떻게 조달하는가? 또 다음에 전달은 누가 관리 운영하는가? 클라이언트를 누가 관리하고 운영하는가?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 나오는 사회복지 정책 분석의 틀이 되겠어요. 이건 사회복지 법제의 기본 분석 틀이 되겠어요. 왜냐하면 정책을 성문화한 것은 법령의 형태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어쨌든 국민연금 법을 할 때에도 어떤 5대 사회보험법 또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등등 할 때 계속 이 절차로서 나갈 거예요. 노트 정리를. 그래서 그냥 선생님들 적어도 내가 사회복지를 했다면 다른 건 사실 뭐 인행사가 뭐고 시험이 있어도 필요지 무슨 그 사무에도 필요하겠습니까? 그래도 누가 물어보면 그 자리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전을 안 펴도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자, 그런 것을 숙달을 시키게 될 겁니다. 자, 먼저 거기 보시면은 391페이지에 할당급여 나와 있지요. 바로 이 자체가 저 젤로 위에 있는 것은 B급으로 한 2번 나왔던 것이고 2번과 2번은 또 이것은 뭐 같은 말에 이렇게 박스로 문장을 했으니까 바로 이것은 뭐 수시로 나오는 기본 틀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는 할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대상이죠? 대상. 할당의 원칙에는 보편주의와 가장 원칙적인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편주의와 보편주의는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뭐냐면 우리가 클라이언트,
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선별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페이지 보면은 박스로 길게 내용을 이렇게 담아놨습니다만 그 내용, 그래서 선별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주의를 가치로 한다. 보편주의는 평등주의를 가치로 한다. 이거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거기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선별주의의 가치는 개인적 빈곤관을 말합니다. 개인적 빈곤관. 처먹고 살 것은 쥐가 알아서 해야 되지. 마치 우리가 위렌스키와 르보의 모형에서 말한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국가 개입 없이 각자 삶은 각자가 알아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선을 다하고도 안 풀리는 자가 있다면 그때만 예의적으로, 그때만 일시적이고 예의적으로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도와주는 것을 사회복지라고 한다 하는 개념이 바로 선별주의거든요. 그래서 원칙은 각자 살이를 원칙으로 합니다. 각자 살이를. 개인적 빈곤관이죠. 그에 비해서 보편주의라고 하는 것은 평등주의라고 하는 것처럼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천하의 못된 놈도, 아무리 천하에 못됐다고 하는 놈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최소한도에서는, 최저한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해야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해주겠다. 라는 그런 운영 이념을 보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혼동하지 마시고, 그리고 밑에 뭐 대상, 전제, 성격은 제가 선생님들에게 말씀 안 해도 되지요. 그렇죠? 이걸 뭐 읽어드린 것은 그렇고. 거기에 보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뭐가 옳다 그러다 문제 아니지요. 맞다 틀렸다 문제 아닙니다. 왜 쓸데없이 돈도 남아 돌아가는 자에게도 급식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비판하는 선별주의 잘못됐습니까? 안 되죠.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물론 안다. 남아 돌아가는 자에게도 급식을 주는 것은 낭비인 줄 알지만, 그러나 그를 통해서 가슴 아플 수밖에 없는 애들의 가슴 앓이를 씻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냐. 이것도 참 소중한 가치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어느 가치를 더 가치가 뭐죠? 선호하는 거죠. 어느 가치를 더 선호하느냐 그 문제지 맞다 틀렸다 그 문제는 아닙니다. 선별주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높은 목표 효율성,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가치 있었죠? 평등, 자유, 효율 이런 게 볼 때 특히 수단적 효율성에 높은 목표 효율성, 높은 대상 효율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만 집중적으로 재원이나 서비스가 조달될 수 있도록 하니까 높은 효율성이 있고 높은 비용 효과성, 그러죠? 세 번째에 의해서 앞에 높은 두 개를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 낮은 수준의 의존성. 낮은 수준의 의존성은 전체 국민들에게 철저한 자단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자만 그 철저한 자단조사를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단점에 나와 있는, 단점으로 쓰고 있지만 스티그마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당사자에게는 스티그마가 발생하는 것이 단점일지 모르나 운영자나 재원 조달자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큰 전략이거든요. 속된 말로 너 쪽팔리기 싫으면 오지 마세요. 진작에 부지런하게 사시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책은 우리가 아무리 아닌 척해도 다 정략적으로 스티그마를 조성을 합니다. 스티그마 다 조성하죠. 앉혀놓고 좀 비밀스럽게 1:1도 앉혀서 조용히 종이로 물어보면 좋겠는데 일일이 다 사람 많은데 일일이 물어보거든요.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도 그러잖아요. 쓰세요 해놓고 또 일일이 이렇게 물어보고. 스티그마. 돈 빌리기 싫으면 진짜 열심히 사시지. 이렇게 하는 거거든, 스티그마를. 그래서 거기 장단점. 우리 지금 읽어드리지 않지만 장단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고, 거기 선별주의에서 쭉 내려보시면 단점에서 낙인감 밑에 자격 있는 빈자,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신청을 기피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 스티그마 때문에. 이때는 진짜 단점이죠. 이때는 진짜 스티그마가 단점이에요. 그런데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는 놈도 뻔뻔스럽게 타워 팰리스 타면서 신청하는 자들이 4명이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들은 진짜 이런 찬바람 불 때는 얼마나 가슴 시린 얘기, 휘성이라고 하신가 모르겠네. 가슴 시린 이야기, 휘성의 노래가 있어요. 정말 없는 사람에게는 절절한 거거든요. 그런 자들 진짜 총살시켜야 돼요.
자기들은 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얼마나 된다고? 얼마라니? 생존을 결정하는 돈인데 얼마라니? 지 월세 300만 원은 대단하고 25만 원 별 볼 일 없고, 아이고 언덕백에 사시는 독거노인과 같은 경우에는 25만 원은 정말 큰 돈이잖아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 있는 놈들이 똑똑한 놈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더 지도자 책임을 물어서 엄중한 가중처벌을 해야 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발 정신이라는 것은 어떤 놈은 그걸 또 자랑스럽게 얘기해. 신청해봐. 나 받을 수 있어. 이런 표현들을 아무렇게나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고 다음에 젤로 밑에 빈곤의 덫 발생. 의존성 심화라고 하는 것은 이바자면 스티그마라고, 이거는 문제도 장점도 생기지만은 빈곤의 덫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빈곤의 영속화를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 빈곤의 덫, 맞아요. 포버티 트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시고. 그에 비해서 보편주의는 제가 뭐 읽어드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고. 보편주의. 자, 거기 대상자 선정 기준. 자, 대상자 선정 기준은 우리가 4개로 쭉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 이제 문장으로 박스로 되어서 참 정의 없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대상자 선정 기준은 실질적으로 이 대상자 선정 기준은 법률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아냐, 아니면 암기력으로만 아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대상자 선정 기준을 보면 먼저 귀속적 욕구. 한 칸씩 띄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상. 또 한 칸 띄고, 세 번째는 진단. 네 번째는 자산조사.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귀속적 욕구라는 것은 제 말대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일정 조건 구비자라면, 일정 조건 구비자는 모두 대상자로 선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귀속적이란 말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말입니다.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들의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가 2로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1로 되신 분 없지요? 본래부터 또 2였죠. 이런 그 남성, 여성일 때 성우 가서 선생님들의 의지와 관련 없이 그냥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커왔잖아요. 이건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속적 욕구에 관한 것은 브래드 쇼우의 욕구 생각나십니까? 규범적 욕구, 인지된 욕구, 표현된 욕구, 비교적 욕구 중에 규범적 욕구를 중심으로 보는 거죠. 일정 조건 구비자는 다 뭐 따지고 할 것도 없고 신청할 것도 없고 그냥 일정 조건 구비자는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똑같이. 국가가 그 일정 조건 구비자는 다 주도록 법으로 정해놨으니까 똑같이 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일정 조건은 거주 요건이죠. 거주 요건. 국민연금 적용 대상이 누구예요? 국내에 거주하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에 적용 대상 누구예요? 역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에요. 국내에 거주하는. 아주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한해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거주 요건이나 또는 인구학적 요건, 인구학적 조건, 이런 등등이 귀속적 욕구로 예를 들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 조건 구비자는 나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모두가 다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을 귀속적 욕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은 기여도가 있는 자라면, 기여도가 있는 자는 모두 대상자로 선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여도가 있는 자는, 국가나 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있는 자는 모두. 여기는 당연히 유공자들이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유공자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거예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등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기여도. 또 그런가 하면 이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많은 경우에 자기의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타인을 구하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소방 업무, 특수 업무라든지 소방 이런 데는 사회적 주의에 또 사회적 대우가 달라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유공자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될 것이고, 다음에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진단. 이건 누가 진단, 처치, 처방 이런 단어는 전문가가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도 똑똑하다 보니까 거의 뭐 처방 다 하죠. 배 아파? 그러면 그냥 바로 소주에다가 설탕 지어가지고 막 이렇게 주고 바로 그냥 이게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이 준 그 의사, 한의사는 다 돼 있고 한약사도 다 돼 있습니다. 이건 전문가 진단으로 밝혀진 자만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진단이 되겠어요. 자, 우리가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 어떻습니까?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라 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그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말할 적에 우리 어머니나 우리 아버지는 치매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지요. 근데 가끔 말씀하시고 보면 오래간만에 제가 여기 강릉창 쪽에 사시는데 가끔 가서 보면 야 저번에 말이야 이렇게 하시는데 저번에 했던 말을 또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가슴이 선뜻 하면 아 그랬어요? 라고 또 이제 남자 맞장구를 치고는 합니다만은 이렇게 그 가슴이 그냥 또 오늘따라 휘성이가 막 가심 시린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 입에서는 내 어머니에게 맞으면 경징이지만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전문가가 보면 경도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어머니는 이렇게 자꾸 이제 단기 기억은 짧아지고 장기 기억은 막 활성화되는 노년기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전문가가 여기는 뭐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 판정위에서 이렇게 1, 2, 3, 4, 5등급을 짜지 않습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은 몇 등급? 5등급입니다. 5등급. 전에 3등급이었다가 5등급으로 바뀌었어요. 3등급이 세분화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벼운 치매 증상도 역시 포함을 시켜서 5등급으로 나눠졌다는 것도 이제 보시면 돼요. 어떤 장기요양이나 또 장애. 우리가 물론 이 장애 등급에 대해서 많은 장애인 단체에서는 결국 있어서는 안 된다 해서 뭔가 이런 소위 비하간이 드는 이런 용어가 아닌 다른 것을 이렇게 강구하기를 요구한 게 벌써 수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은 바쁘거든요. 또 장애인 쪽에서 국회의원 나온 김미경 씨나 이런 사람들도 하기에는 힘이 너무 약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등등은 바로 전문가의 진단으로 밝혀진 자만 대상으로 하는 그 조건 진단이 되겠어요. 똑같이 자산조사는 경제여건조사로 밝혀진 자만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자산조사가 되겠어요. 자산조사는 소위 극빈층 지원이나 뭐 장애 수당이나 뭐 한부모 가족 지원이나 이런 등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될 거예요. 여기 자 경제적 여건조사 다 아시죠? 우리의 정책상, 우리의 법제상 경제적 여건조사는 뭘 가지고 해요? 보험정보, 신용정보, 금융정보 세 가지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어떤 도움을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금융정보, 보험정보, 신용정보의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 다시 말해서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되고 거기를 통과해야 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는 모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의 의원은 범주적 할당 기준이라고 해요. 그 범위는 범주적 할당 기준이라고 한다. 그 범주에 들어오면 다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그 범주에 들어오면. 그에 비해서 여기 전문가의 진단에 의해 밝혀진다라든지 경제 여건조사로 밝혀진 자만 한다는 것은 이건 개별적 할당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개별적 할당 기준. 여기는 당연히 그 범죄에 드는 사람은 누구나 다 모두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보편주의
운영 이념에서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는 것이고, 아래 이런 사람만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은 선별주의 운영 이념에서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겠어요. 그리고 위렌스키와 르보의 복지 모형, 자녀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으로 본다면 위로 가면 갈수록 제도적 모형에서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 가까운 것이고,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여기는 자녀적 모형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자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선생님들 생각하실 적에 사회보장으로 한번 접근해 보세요. 사회보장으로. 일정 조건 구비자라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 조건 구비자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5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여기는 귀속적 요건을 적은 것은 보통 사회수당을 들어볼 수가 있어요. 사회수당. 전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했던 것처럼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누구에게나 소득에 관계없이 20만 원을 주겠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겠다. 이런 사회수당. 현재 우리는 이제 그런 사회수당이 없고 양육수당만 현재 적용, 양육수당. 소득에 관계없이 삼성가에도 5살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 양육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딱 소득에 관계없이 주는 거니까. 보상은 뭐예요? 보상. 보상은 기여도가 있는 이런 것도 있지만 바로 사회보험이지. 사회보험. 기여한 만큼, 기여한 기간만큼 많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여한 만큼. 사회보험은 기여에 의해서 성립이 되고 그 기여한 만큼 급여를 받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여기는 사회서비스가 여기에 해당되겠지.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는 뭐예요? 국가나 공공기관이나 민간에 어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바로 사회서비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진짜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지를 경제적 여건이 아닌 다른 걸로 특히 장애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장애인 복지. 또 그러면 아동복지기관의 전문가들이 진정 아동복지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닌가. 무조건 18세 미만이라 다 지원하는 건 아닌 거니까 사회서비스. 여기는 공공부조가 되겠죠. 공공부조가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을 한다. 그래서 여기는 아주 작지만 이것도 원이 굉장히 큰 거죠. 내용만 작다. 이제 여러분들이 저 사회복지 때문에 저 선별주의, 보편주의를 알기 때문에 작게 쓸 뿐이지 원은 대단히 큽니다. 다음에 이만큼, 여기는 요만큼. 이렇게 이제 출제 비중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회복지 정책 분석 틀 중에 대상자 선정 기준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수당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대상자 선정 기준은 뭐예요? 장애. 그러면 대상자 선정 기준 이 중에 뭐예요? 귀속적 욕구, 보상, 진단, 자산조사. 장애수당은 장애 정도와 뭐예요? 장애 정도와 그러면 진단이 되겠네. 경제적 여건에 따라 그럼 뭐예요? 자산조사가 되겠네.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18세 미만은 뭘로 줘? 장애 아동수당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귀속적 욕구에 인과학적 조건, 연령이 들어가 있네. 그 때문에 보면 우리가 대상자 선정 기준에는 이런 기준이 있지만 하나만 쓰는 건 아닙니다. 장애수당이나 장애아동수당은 당연히 장애가 있냐 없냐, 장애인 연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적용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이 아니냐, 생활이 어렵냐 아니냐 이거 따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살이냐? 18
넘었는데 19살 되는 대학 다녀? 그럼 포함시켜야 되겠네? 연령도 따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 자산조사, 그리고 귀속적 지위, 귀속적 욕구에서 특히 연령 조건을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를 따지고 있죠. 역시 국민연금도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국적 요건 들어가 있지, 거주 요건 들어가 있지, 그리고 연령 조건 들어가 있잖아. 연령 조건. 자, 이런 것처럼 크게는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또 문제가 나올 적에는 구체적인 법률이나 제도를 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법제론과 연결되어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두 번째 393쪽에 보시면 급부, 프로비전, 또 급여가 되겠습니다. 여기 무조건 지금까지 나온 것은 주로 역시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비교가 나왔고 바우처가 맨날 나왔고 이 보통 기회, 권리 뭐 5개 정도 제시하고 있는데 뭐 앞에 1, 2, 3번이 그냥 언제나 여러분들을 막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한번 손으로 한번 적어보는 작업을 하게 보겠어요. 급여 또는 급부, 무엇을 제공하느냐 할 적에 첫 번째가 현물급여입니다. 현물급여. 현물급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누가 무엇을 여기까지 조사하는 거거든요. 얼마나까지 다 조사한다고 하죠. 그건 먼저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이고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를 조사해서 주는 것이지 지금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금으로 아니면 다 현물급여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 바우처도 현물급여, 다 현물급여입니다. 선생님들에게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를 분명히 조사를 해서 내가 사회복지학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내가 민사소송법 하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기는 현물급여는 목표 효율성 또는 대상 효율성, 목표 효율성, 대상 효율성이 높습니다. 목표 효율성, 대상 효율성이 높다. 그런가 하면 공공부문에도 이끌어가는 정책 효율성, 정책 효율성도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행정적 선호도도 높습니다. 특히 정치적은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합의를 도출하게 하죠. 맞아.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필요해. 맞아. 서로 모두가 십시일반 맞아라는 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합의를 도출하기가 쉽다. 이런 말이 될 수가 있고 또 프로 정치꾼들에게는 과시하기가 좋다는 거죠. 과시하기. 어제 제 여동생 중에 하나가 모동엽 상무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또 이제 조카들이 있다고 또 허니버터칩 들어보셨습니까? 뭘 가벼운 큰 상자를 주는데 뭐 가벼운 거 이건 뭐야? 그랬더니 허니버터칩이라고 이렇게 저희 걔네들은 애들이 좀 커서 이게 주는데 그야말로 박진영이 과자 아시죠? 공기 반 과자 반 8톤 트럭 바리바리 셔도 얼마 되겠어요? 그리고 프랑카트 값이 더 비쌀 거야. 그리고 거기다 사진 찍기 좋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선호하는 것은 통장 들고 서 있겠어요? 역시 8톤 트럭이 쫙 서 있고 이렇게 사진 찍기 좋아하는 것. 그거 역시 주민센터나 선생님들 시설기관에 있는 분들도 그것이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과시함으로써 서로 마음은 있으나 차마 밖으로 끄집어내지는 사람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끄집어내는 이런 작업도 하거든요. 우리가 보면 연말에 사회복지 공동모금 막 이렇게 생방송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AR에서 막 돌아가면서 근데 차마 마음이 있는데 그걸 못 하는 것을 자꾸 분위기를 이렇게 태우면서 밖으로 드러내 보이면서 너도 나와. 그 마음 끄집어내라니까 너도 하고 싶었잖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정치적, 행정적 선호도가 높다. 선호도가 높다. 또 그런가 하면 납세자의 선호도도 높습니다. 내가 낸 돈의 일부가 또 이런 데가 쓰이는구나. 지금까지 대부분 잘 모르고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쓰이는구나. 이런 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물급여는 아까처럼 인터넷에서 탁 몇 번만 치면 되는데 8톤 트럭 몇 대를 불러야 되고 그걸 날려주는 몇 사람을 동원해야 하잖아요. 시간, 노력 이런 것 등에. 그래서 운영 효율성은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운영 효율성은.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괜히 조직에서 그 조직의 장한테 통장 이체시키세요. 그러면 바로 감점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뭐 바리바리 그것도 소형 8톤짜리 안 되고 소형차를 막 20대씩 도입한다든지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거.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 현물급여는 그 과정에서 역시 이거 부정할 수 없죠. 스티그마 발생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그리고 이 현물급여는 자기 선택권이 제한되죠. 제한됩니다. 근데 선생님들께서는 가난할 때 사셨을까? 옛날에는 그냥 없어서 못 먹지라고 하는 그 참 가난한 시대는 뭘 안 줘서지 뭘 따지지 않죠. 주냐 안 주냐만 따지지 앞에 있는 뭘 안 따져. 요즘에 보면 라면 딱 주면 저는 그 이삭 거 안 먹는데요. 또 그 이삭 거 가져오면 저는 그중에 빨간 라면 안 먹는데요. 그래서 어제 제가 라면을 또 좀 이제 더 보내야 되어서 바리바리 사다 줬더니 그래서 라면 사는 거 너무 종류가 많아. 너무 종류가. 그래도 또 이제 그 동생놈한테 전화를 해서 야, 네 형 뭐 좋아하냐? 무슨 라면 좋아해? 또 일일이 또 그 라면 이렇게 바리바리 종류를 다종으로 그래야 여러 나라 애들이 먹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챙겼습니다만은 요즘 애들은 선호도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현물급여는 규모의 경제를 이끌어가야 하다 보니까 일관 XX 라면 그러면 XX 라면으로 좋아하든 말든지 간에 똑같이 자기 선택권은 인정되지 않아요. 인정되지 않다기보다는 제한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것도 있지만 또 첨가해 보시고 그에 비해서 현금급여는 운영 효율성이 높지요. 운영 효율성. 거래 통장 다 바꾸셨습니까? 뭐 한 판에 다 바꾼다는데. 운영 효율성. 딱 그 인터넷 개체이제를 통해서 탁탁탁 합니다. 대한민국의 남정네들은 어떻게 사는가 몰라. 그것도 집에서 다 해주고 계시죠? 혹시 저 밖에 분들이 더 자기 수입이 얼마인지나 정확하게 알고는 있습니까? 모를걸. 저도 보면은 통장을 좀 단순하게 들어온 돈으로 쫙 빼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들쭉날쭉 있고 내가 들어온 돈이 뭔 돈인지 내가 얼마를 버는지를 언제 하냐면 그 마지막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그때 한 3초 보여줘. 이렇게 나왔더만 그거 싹 이렇게 그거 싹 그렇게 또 봐도 내가 제 안 사는 거 회계 전문가라서 이렇게 하는데 그 싹 하고 쏴본 게 뭐 이렇게 내가 요즘 이승기입니다. 허당 완전히 허당. 그래서 이제 근데 다른 친구들 보면 실실 웃는 거 보니까 자기들도 그런 것 같아. 아닌 척해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계좌이체는 정말 그 운영의 효율성, 행정비용 많이 줄이지 않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은 누가 누구에게, 누가 어떤 지위에 그걸 모르기 때문에 스티그마를 배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소비자 주권이 확보되는 거죠. 맞아요. 자기 결정권이 확보되는. 지금 여기에 있는 문제점은 이 현금급여에서 이걸 이렇게 해결해 주고 있는 거죠. 목차를. 현물급여의 문제점을 현금급여는 해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단점으로서는 현금급여에서는 당연히 목적의 용도로의 사용 가능성이 높죠. 다시 말해서 저 위에 있는 목표 또는 대상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무조건 나쁘게 볼 건 아니에요. 워낙 오랫동안 가난하다가 어떤 뭐 급여로, 어떤 뭐 교육급여로 현금이 나왔다.
그런데 그걸 찾아가지고 오다가 요즘 이제 바로 이제 그쪽으로 공급자로 가버립니다만 가다가 그 막내 신발을 봤더니 너무 헐었다. 엄마 입장에서 이것은 오직 교육 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내가 그것도 아니고 막내 신발도 하나 사주고 싶고 아니면 어떤 시멀쩡이는 칭얼대는 막내를 위해서 붕어빵도 사줄 수 있고 근데 있는 자들은 그런 것을 생각 않고 쓸한데 안 쓰고 이렇게 표현이 되죠. 쓸한데 쓰지 않고.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좀 중립적은 이런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또 이제 조직에서 법을 따지면 유용을 했니 뭐 이렇게 이제 싸나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제 이런 것 등이 등장을 해요. 당연히 여기에 있는 문제들이 여기에서 거꾸로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건 안 쓰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보통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인데 요즘에는 워커 중심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중심, 생산자 중심이 아니라 소비자 중심,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이다 보니까 요것 때문에 현금급여의 선호도가 높은데 문제는 요것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뭐예요? 바우처가 이렇게 등장하는 거죠. 바우처. 바우처는 중간적 성격의 현물급여가 되겠어요. 현금이 아닌 것은 다 현물급여라고 부릅니다. 현금이 아닌 것은 다 현물급여라고 하는데 자, 선생님들 사회복지사업법상 급여 제공의 원칙은 뭐예요? 사회복지사업법상 급여 제공의 원칙은 현물급여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용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은 현물급여로 하고 바우처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자 여기 현금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현물급여임에도 불구하고 현물급여의 단점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제거할 수 있죠. 스티그마도 제거할 수 있고 또 자기 선택권도 확보할 수 있고 또 그럼 운영 효율성도 높을 수가 있어요. 바우처라고 하는 것은 종이 한 장일 뿐이지 사실은 현금이거든요. 근데 현금인데 현금급여의 성격도 인정하지만 플러스 단점도 제거합니다. 단점을 제거한다는 것은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자, 선생님들 건강검진 올해가 2010, 내년에가 2016년도. 올해가 이제 홀수 다 받으셨습니까? 홀수 나이 드신 분들은 올해 받으셔야 되는데 엄마 아빠는 다 받으셨나? 왜냐하면 그 가다 보면은 그 애들이 옆에 와서 서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황제처럼 앉아 있잖아요. 새벽부터 혼자 앉아 있으면 초래원이 앉았고 그 종이컵으로 커피 마시고 있고 이렇게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애들 보고 꼭 그럴 때는 한 오전이나 오후 한 달 전이니까 좀 따라가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건강이 찜찜해도 또 엔드 플러스를 않잖아요. 좀 이따 쓰겠습니다만 그 건강검진 그냥 종이가 아니라 현금이죠. 나라가 돈 들여서 돈을 그 건강검진권도 줄 뿐이에요. 건강검진권. 그 건강검진권 가서 뒤에 막걸리집 가서 나 여기 올라오는 건강검진권인데 이거 막걸리 3병으로 바꿔. 안 바꿔줍니다. 임신출산진료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우처지 않습니까? 내 안사람 곧 애 낳으러 지금 계속 벌써 3달째 다녀. 저 이거 애 낳고 바꿔줄 테니까 이거 저 술로 바꿔. 그래서 임신출산진료비를 다른 걸로 쓰지 못합니다. 오직 임신출산 관련 비용으로만 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금처럼 내가 산부인과를 가더라도 정해진 산부인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때에 내가 좋아하는 산부인과에 가서 내가 필요한 만큼만 진료를 받는 거거든요. 여기 말로 자기 선택권이 이렇게 확보되는 것이고 그리고 무상으로 나왔던 유료로 나왔던 간에 당연히 스티그마 같은 건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단점이었던 요거
욕먹는 요거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바우처가 대단히 인기가 있습니다. 다른 데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제공은, 이 건강검진에 대한 제공은 종래와는 달리 소비자, 수요자 또는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제공하죠. 옛날에는 의료기 상사에 제공을 하고 나중에 주든 먼저 주든 간에, 그리고 필요한 사람은 거기 가서 의료기 상사에 가서 도장 찍고 물건만 가져갔으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공급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에 직접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걸 가져와? 소비자 주권. 소비자 주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나에게 서비스를 잘 주는 그런 데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소비자 주권의 확보는 뭘 갖고 와? 시장 경쟁을 가져왔어요. 시장 경쟁, 품질 향상을 위한 이 소비자 주권을 행사하는 고객들을 내 가게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시장 경쟁 이야기가 된 거죠. 제가 전에 말했던 고궁에 아침 보면 그 약국들 보면 셔틀버스를 왜 돌릴까? 고작 약국 따다다다다 하고 4개가 있는데 보면은 우리 약국으로 오시라고. 그래서 그냥 오면 그냥 그 동전 들고 의자까지 다 앉히고 그냥 들고 또 오시라고. 감기 걸리지 마! 막 해가면서 농담도 해가면서 이렇게 막 이게 아이고 또 새끼 낳았다는데 많이 다 팔았대 해가면서 이렇게 막 서로 정 있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소비자 주권을 행사하는 고객들을 우리의 가게로 딱 데리고 오기 위한 이런 시장 경쟁, 이런 시장 경쟁을 가져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가져오는 거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가져왔어요. 또 그런가 하면 이 재원은 전액이 국가 지원 아닙니다. 국가 지원금과 그리고 자기 부담금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기 부담금. 아까 건강검진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선까지는 국가에서 대주고 거기를 넘어서는 비용에 대해서는 자기가 해서 자기 부담금으로 활용하게끔. 그래서 국가 지원금을 원칙으로 하되, 그리고 자기 부담금. 어떤 경우에는 5대5로 나누기도 하지만 어떤 자기 부담금 부문도 있다는 거. 이런 것을 봐주신 것이 바로 바우처가 되겠어요. 바우처. 어떤 아까 건강검진권이나 교육 바우처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특히 지역 상품, 로컬 푸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어느 행사가 있으면 그 지역에서 상품, 식품권 이거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현금이나 다름없는, 그거 가지고 술 바꾸거나 오직 농수산물만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부 바우처의 개념이 되겠어요. 이 세 가지가 그냥 언제나 빠짐없이 나오는 영역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빠짐없이. 그리고 4번 기회도 있고, 기회. 국제아동복지협약 또는 국제아동권리협약 이런 걸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참여의 원칙이 나와 있어요. 나중에 다 다루게 될 겁니다. 참여의 원칙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아동의 권리 보호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의 권리 보호에 같은 정책을 입안할 적에는 반드시 이렇게 해서 아동의 참여도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장애인의 참여도는 50% 이상으로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법률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그 클라이언트에게 유리한 정책으로 이렇게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바로 이런 기회를 부여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권력이라고 하는데 권력보다는 권리라고 부르는 것이 낫겠네. 자꾸 권력 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은요. 그래서 선생님들 거기 보면 현물급여, 현금급여 빠져있는 것 좀 참조해 주시고, 그다음에 바우처도 보셨죠? 바우처. 그다음에 기회, 그리고 권력, 기회와 권력은 선생님들이 읽어보시죠.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자, 잠시 다음 시간에는 3번째, 어떻게 재원을 조달하는가, 그리고 누가 관리 운영하는가 해서 파이낸스와 딜리버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